왜냐하면 상한액을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현실화되게 되면 내보다 또 부자금 더 많이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제도가 왜곡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것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게 됐습니다. 요거 하나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고, 우리가 평균 수익비가 1.8, 수익비라는 게 사실 시장 개념이어서 법정부분에 이런 용어를 쓰는 게 그렇지 않다라는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뭐 다른 개념어가 없어요. 이거 어차피 연금 수리적으로, 이게 공적 연금이든 사적 연금이든 연금이기 때문에, 그럼 연금 수리비로 수익비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가입자가 낸 거 대비 받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당연히 낸 거는 보험료가 받는 건 총급여가 될 텐데, 문제는 부가 방식, 우리가 내고 기금이 없는 곳에서는 기금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예외적으로 기금이 많이 있는 나라다 보니까 기금 수익이 발생해요. 그래서 기금 수익금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제가 하고 토론하다 보면, 우리가 후세대한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게 아니고 보험료를 많이 내가지고 기금 수익을 많이 생겼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후세대에 부담을 덜 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낸 거 대비 받는 거, 차세대 몫을 계산할 때는 기금 수익도 우리 몫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50을 보험료로 내고요. 이 50의 기금 수익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낸 몫이 10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65세가 돼서 수령자가 되니까 후세대들이 저한테 급여를 줘야 되는데, 급여를 줄 총액은 이만큼 돼요. 그러니까 요건 내가 낸 거고 후세대들이 요만큼을 내게 주면 됩니다. 이게 1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뭐 특별한 제도가 있지 않는 한 기금 수익을 올리기도 어렵고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기금 수익은 독자적으로 움직이진 않아요. 이 보험료는요, 가입자 소득 증가에 영향을 받고요. 후세대 우리가 받는 총 연금액도요, 확정 급여입니다. 우리가 얼마를 벌면 얼마의 그 버는 금액의 몇 %라고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내가 평생 받을 연금의 총액도 내 소득 증가에 연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금 수익은 기금 수익률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기금 수익이라는 건 이자에 연동을 받게 되고요. 소득 증가도 물론 이자와 다릅니다만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과 같이 동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경제 지표라는 건 우리가 이제 재정 주기에 대해서 70년, 60년 미래를 어떻게 믿냐고 그런데 믿을 수는 없죠. 하지만 재정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여러 가지 저희가 변수가 수치를 설정하게 되는데, 미래 예를 들면 기금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후세대 부담하고 따질 때, 그럼 우리가 기금 수익률을 3%라고 설정한다고 치면 적당하냐 안 적당하냐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설정하게 되는데, 야 그거 왜 5%로 하지 않니? 혹은 그걸 왜 2% 해야지 너무 무리한 거 아니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비가 흐트러지는데 사실은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장기 경제 변수의 수치들은 동행하게 됩니다. 성장과 같이 동행하게 되기 때문에 기금 수익이 높다는 건 그만큼 또 성장률이 높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만큼 또 물가도 세게 가는 거고, 이자도 높게 가는 거고, 소득도 높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진다는 건 요게 또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소득 대비 가는 이거니까. 그래서 편차는 있겠지만 같이 얘만 늘어날 수 없다. 얘가 줄어들면 이게 전체가 줄어들 것이고, 얘가 늘어나면 전체가 늘어나요. 즉 경향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우리가 낸 총액과 미래받을 총액 간의 관계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갖는 1.8이라는 수익비 구조는 혹은 1.7이나 1.9 정도의 오차는 있을지언정 다른 거 가만히 2.8나 2.5가 확 떨어진다든지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기금이 워낙 한국의 독특한 문제이다 보니까 기금에 대한 제가 보기에는 너무 사실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는 대충 붙이고 나가게 해버리니까 기금에 대한 공포가 있어서, 혹은 기금이 도깨비 악마처럼 또 제대로 운영하는 거가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고요. 물론 이것들이 일단 모르는 일입니다만 예측을 한다는 겁니다. 국민연금보다 사회금이 훨씬 좋은 거 알고 계신 거 너무 알고 사회금은 당연히 완전 정립이죠. 삼성생명에 여러분들이 개인 생명에 가입하지만 혹시 미래 지금 부담장 받다 지금 수준이 일단 말 들어보지 않았어. 들어보신 적 없죠? 나올 리가 없죠. 왜? 걔네들은 받는 것만큼 다 거두기 때문에. 아니죠? 줄 거에 비해서 조금 더 거두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정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완전 정리평입니다. 근데 우리는 부분 정리평이에요. 왜? 180을 줘야 되는데 100만 보험료와 수익을 줘서 하기 때문에.
이게 맞냐 틀리냐 이게 토론 거예요. 지금 문제 잠깐만 볼게요. 저희가 1988년 이후에 연금 지출로 나간 돈도 있습니다만 총액을 따져보니까 약 500조 원 정도를 조성했어요. 이 중에 330조가 우리가 낸 보험이고요. 180조가 운용 수익입니다. 뭐 가끔 어디 가서 펑크하는 것도 있지만 돈 버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말하자면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급 수익률 6.4%는 올라가게 되죠. 지급 수익이 자산시장에 이동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요. 그리고 나라마다도 왔다 갔다 해요. 우리는 이혼 자산이 아직은 외국에 넘기는 것보다는 작아요. 우리 채권 중심입니다. 외국에 넘기는 것들은 주식 자산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외국 넘기는 경우가 훨씬 많았고요. 우리는 그래도 채권이 있으니까 좀 견디고. 또 망한 다음에 다시 또 이제 국적이 가고 위로 오르지 않습니까? 주식들이 또 외국 연기인데 수익이 높아지고 우리는 고만고만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비슷하게 움직이고 외국 애들을 조금 갖다 띱니다. 하지만 추세를 보면 비슷하게 한국의 금융기금의 수익률은 나쁘진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너 이렇게 좋아도 돼. 국제연금이 이게 오히려 그래야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용전략을 수익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 조금 공적 구조를 강화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생기고, 또 하나 미래 현금화 이론이에요. 앞으로 기금 사이즈가 계속 커지다가 그 다음부터는 연금 수급자가 많아지니까 현금으로 줘야 되잖아요. 그럼 자산을 팔아야 되잖아요. 쟤는 팔 수밖에 없는 놈이네? 그럼 살 놈이 버티지 않습니까? 자산 가치가 폭락하겠죠. 이게 금융기금이 2040년대에 정점을 찍은 다음에 급속 비수진하게 되는데, 그게 소진이 현금화 과정이고, 현금화 과정 속에서 의도하지 않은 다시 자산에 잠시 있을 수 있다는 그런 현금화 이런 문제도 생기고 합니다. 저는 근거가 없다고 이런 이해를 보고 있습니다. 투자해나면요, 옛날에 다 채권이었어요. 이거 여러 제 채권인데, 점차 얘가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얘가 뭐냐면 주식입니다. 현재 30%고요. 지금 5년 주기 재정을 하고 있어. 2020년까지 지난주에 발표했는데 2020년까지 올 40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대체 투자는 채권과 주식을 전통적 투자라고 얘기하고요. 상품 모델이 규격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채권과 주식이 아닌 건 다르냐 그렇게 대체 투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파생 기술이 머리머리 하고 다 있는 거가 아닙니다. 옛날에 얼마 없었는데 얘가 지금 많이 커져가지고 10% 정도 찾아냈어요. 400조는 500조는 50조죠. 그리고 얘도 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가피해요. 우리 채권은 다 국내 공채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가 계속 커지다 보니까 살 수가 없어요. 시장 25분의 1을 국민연기금 단일 운용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더 가질 수가 없어요. 더 가지게 되면 이 그라운드를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때 무조건 자산 가격이 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실 때 국민연기금이 산 걸 같이 사시면 돼요. 그리고 빨리 빠져나가 주셔야 돼요. 그러다가 국민연금기금이 현금을 하는 시점에 큰 돈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자산 가치가 팍 떨어져요. 자산 운용이라는 건 날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몸 사이즈가 너무 커지면 들어가더라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산 운용하는 사람들 얘기할 때 우리나라 공제가 20년대 갔는데 더 이상 못하다. 주식도 국민연금 단일 투자자가 지금 전체 코스피 전체 거래소 시장의 한 7, 8%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각한 거죠. 요즘 뭐 삼성물산 뭐 매일 나오는데 다 지금 나오니까 더 가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대체 투자도 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자산 구별의 특징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더 중요한 건 채권이든 주식이든 대체 투자든 국내냐 해외나 이제 더 문제는 이 큰 고래가 국내 시장에서 더 이상 올 수가 없다는 거와 마찬가지죠. 국내에 무슨 대체 투자가 있고 주식이 있고 채권이 있고 결국은 해외로 가는 거예요. 해외로 가니까 당연히 떨어져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기금에 대한 공포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1년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기금을 다 줄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해외 시장이 기업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해외니까 좀 불편하긴 하지만 이거를 감소해야 될 일이지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 재정 전망, 후세대에게 요청해도 되나? 요청해야죠. 이제 고령화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요청했을 때 그들이 그거를 용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옵셋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뭘까? 사실 그걸 찾는 데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국민연금은 부분 적립 방식이다. 나중에 내가 받을 것을 다 적립하지 않고 절반을 적립합니다. 그 나머지 절반 0.8
뭐냐? 후세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재정축의 작업을 5년만 한 이유가 어떻게 하든 이론상으로는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 2060년에 기준이 소진되고 그때 세대들의 보험료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니까 지금 우리가 9%지만 그때는 22%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가기 위해서 계속 지금 재정축의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재정축의 작업을 할 때 최소한 70년 정도를 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3차 재정축을 했을 때는 2013년을 시점으로 해가지고 포물선 하나 그리는 거예요. 70년 동안. 왜? 2013년 기준으로 47년 후에 국민연금 기준이 소진되는 걸로 분석이 나왔어요. 재정축에는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분석했더니 지금 우리가 500조가 있어요. 기금이. 계속 가다가 한 2,500조까지 늘어나다가 뿅 하더니 2060년에 땅으로 떨어집니다. 기금이 소진되고요. 기금 소진되는 시점에서는 당시 세대들이 12%를 보험료를 내야 저항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문제다. 어떻게 할까? 이게 이제 우리가 재정 안정화 프로젝트인데 이 2060년에 떨어지는 공을 한번 세게 또 한번 차는 겁니다. 어떻게? 얘를 70년 후에 떨어지죠. 그러면 2083년에 빨리 떨어지도록 소진되도록 설계를 하는 거예요. 2080년 이후에는 어떠지 그러면 물론 그때는 또 그 세대가 큰 부담을 지게 되는데 난 몰라요. 2083년 이후는 너무 먼 얘기이기 때문에 그 이후 몰라요. 일단 현 시점에서는 2083년 앞으로 70년 기간만큼은 확실하게 재정 추계를 해보자. 왜 70년이냐? 한 아이가 국민연금 가입할 수 있는 최초 나이를 25살이라고 치면 맞죠? 25살이고 치면 그 다음에 이제 65세까지면 40년이죠. 그리고 이제 25세까지 한 65년. 지금 법적으로는 18세 이상부터는 무조건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20에서 25살 정도에 첫 신규 노동시장 지입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 이제 20으로 20달러 바꿔야 되거든요. 20달러 가입했을 때 최소한 내가 70년부가 90년입니다. 90대. 90대가 그때 30년입니다. 즉 20살 신규 가입자가 내가 살아있을 동안 국민연금 기금은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자. 국민연금 기금이 남아있다는 건 예비자금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70년을 왜 70년이 해야 될지 논란이 많지만 최소한 신규 가입자가 그가 죽을 때까지 기금이 소진되지 않는 것을 보증내는 주는 기간이 70년입니다. 그래서 70년까지 공을 한번 쭉 차는 거예요. 그래서 60년에 떨어지려면 83년까지 지금 90년까지 떨어뜨리다 보니까 공을 좀 더 높이 타야 되니까 조금 더 정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고마움이 이제 보험금 인상이 될 텐데 일단 이걸 5년에 재정축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추계 작업을 하고 있지만 추계 작업 결과에 따라 정책 시행을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습니다. 네, 보험금 인상하는 문제이다 보니까 이게 좀 바보죠. 아까 추계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까? 보험 인상하게 되면 각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근데 또 하시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판을 받게 되고 또 심사위부터 연금을 마침 나쁜 대통령, 나쁜 목숨 잠깐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데 공정도 그랬어요. 그리고 MB는 2차 재정축의 결과를 받았어요. 역시 보험료를 30% 올리는 게 나왔어요. 안 합니다. 70년 후의 일을 내가 왜 해요? 미쳤습니다. 안 합니다. 박근혜 안 합니다. 여기 사실은 이제 책임성 문제예요. 뭐 시민단체나 뭐 저희 개인은 아무것도 얘기하는 국정 운영사는 연금이라는 건 재정축을 하는 이유는 결국 미래 지속 가능성, 현재 국정을 책임있는 자만은 5년 동안 그 이유를 수행하고 바통을 넘겨줘야 되는 거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그 정책의 판단은 별도로 하고 그 작업을 하시려고 했던 거고 MB하고 박근혜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갈수록 다음에 누가 할 놈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이 할 때는 그 폭이 더 커져요. 보험인상 폭이. 수건 돌리기가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 진보정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폭탄 맞을 걸 누가 좀 폭을 맞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47년에 지난번 노무현 정부 개혁이 47년에 소진되는 걸 보험료는 오르지 못했고 국민연금을 깎았죠. 국민연금을 깎으면 역시 적립금이 더 쌓이는 효과가 나니까 얘를 이렇게 팔짝 뛰게 하는 효과가 난 거고요. 다시 이번에 재정축에 해가지고
지난번에 이걸 다시 이렇게 해서 2084년으로 띄우는 작업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급여를 깎든지 보험료를 올리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추의 결과는 우리가 부분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항상 수치는 다르게 나올지언정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재정안정하고 시민사회단체가 진보진에서 가장 싫어하는 용어죠. 어떻게 노후복지제도의 재정안정화는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갈게요. 그래서 잠깐 핵심 체크하겠습니다. 자, 법정급여와 실질급여의 부분이 중요해요. 국민연금이 40%이지만 막장 항의입니다. 가입기간이 중요하고요. 노동시장의 상태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현재 용돈연금인 원인은 10만원 받으신 분도 있고 100만원 받으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역시 가입기간이 되게 중요하고 현재 용돈연금은 특례용으로 하는 수급자가 많기 때문이고요. 국민연금이 보편적 연금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잠재적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 재정이 불안정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후세대한테 요청했을 때 그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과연 국민연금이 복지인가 복지제도인데 누구에게 복지제도인가의 문제입니다. 저는 국민연금은 이런 문제가 갖고 있다고 봐요. 국민연금 제도 내부자한테 괜찮아요. 제도 외부자가 누구죠? 현재 노동시장에서 격차와 차별을 당하는 자가 노후가 됐는데 안에 사람들은 국민연금이 있는데 바깥 사람들은 국민연금이 없어요. 그러면 자 똑같이 A와 B가 노동시간에서 격차에 지위에 있는데 노후가 됐어요. 둘의 노후 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노동시장의 격차 차별이 국민연금으로 인해서 확대 재생산됩니다. 노후복지라면 최소한 노동시장에서 격차가 있더라도 노후에는 대급장 떼고 완화시켜줘야 되는데 국민연금은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노동시장에서의 격차를 노후에 더 확대 재생산합니다. 미래 재원을 토대로 해서. 그래서 미래 재원을 토대로 해서 지금 중산계층자들의 연봉을 주고 불안정한 노동자들이냐 사각지대에 정리하죠. 복지냐 복지입니다. 연금제도 내부적인 문제만 본다면 복지냐 전체 국민의 눈으로 본다면 글쎄 역시. 또 하나의 문제, 제도 내부자한테 주는 추가 급여가 결국 후세대한테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이혼상으로 9% 내지만 2090년에는 22% 내야 돼요. 그들이 그것을 부담할 능력이 있고 없고와 무관하게 공정하냐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공정하다고 그들이 믿어주면 좋겠지만 이거 뭡니까? 악세대분들 고려장 들어보지 못하셨어요? 라고 나오는 순간 고려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굉장히 리스키한 제도입니다. 이게 현대대장. 이게 좋아하지 마세요. 나중에 애들이 우리가 다 읽고 너무 힘이 없는데 줄줄 안 듣지 어떻게 알아요? 듣고로 우리가 법을 안고 바꾸는 좀 필요하면 헌법도 바꾸겠죠. 그래서 국민연금은 제도 내부자들로 오는 게 좋은 복지지만 전체 국민연금 혹은 전체 구성원의 균형은 같은 시각으로 본다면 세대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요. 제도 내부자와 제도 내부자. 현 세대의 책임과 후세대의 책임 간에 저는 공평하지 않다고 봐요. 두 가지 형평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대 간 형평성과 세대 간 형평성. 국민연금 네가 노후복지인 건 맞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큰 문제라면 이 두 문제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네가 셈을 태워야 되는 거고요. 진보적 시각에서 노후복지를 제설하게 한다면 바로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요즘 제가 배운 기술을 한번 썼습니다. 회전 기술. 2,000번 빠른 속도로 보겠습니다. 제가 2,000번을 앞으로 강조할 것인데 아시죠? 70%한테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66%밖에 안 주고 있어요. 왜? 70% 정도로 소득 인정액을 정해서 지금 예를 들면 단독이면 93만원, 부부면 149만원 소득 인정액이 이하면 70% 해당된다고 공지를 했는데 이제 보상에서 그렇게 했는데 여기 단독으로 실제로 보니까 70%를 못 채우는 거예요. 왜? 시골 안 하는 거예요. 그 집단이. 70% 언저리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왜냐 이거 받으려면 다 까야 됩니다. 자산과 소득과 금융의 거를 다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 20만원 받으려다가 내 임대료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실상 60% 해당되는 분들이 아직까지 해가지고 신고 안 하시는 분들이고요. 또 하나 최근 들어와서 적답변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기초생활을 받으면 생계급여에서 20만 원이 날라가요.
그러니까 기초연금이 받는 순간 최저생계비를 넘어버리니까 수준에서 탈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나 서로 똘똘이 되다 보니까 평균급여에서 변화가 없더라도 수급자에서 탈락한다면 다른 급여에 상실을 의미해요. 특히 의료급여 상실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렸어요. 그러하신 분들은 그냥 아예 기초연금 포기 선언을 시청하지 말라고 지금 지침을 내렸어요. 엉뚱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지금 이걸 시청을 하나하나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이득이니까. 그래서 맨 아래에서 포기자가 있고 70% 80% 자기가 어디 속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수에 자료를 다 까봐야 내가 몇 등인 걸 알 수 있는데 그게 불안하니까 안 들어가요.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 70%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못 채우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 가장 좋은 공약이었죠. 원래는 2028년에 20만 원 주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거를 특별히 20만 원이 신규 공약은 아니에요. 2028년에 급여율 10% 현재 금액으로 20만 원을 줄 예정인 거를 15년, 13년 앞당기는 겁니다. 2014년이니까 14년 앞당기는 거죠. 그래서 이행을, 실행을 14년 앞당겨서 20만 원 지급한 겁니다. 그래서 14년 앞당기면서 완전히 멈춰놨어요. 원래 공약은 이런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는 지금 이렇게 됐어요. 소득연동을 물가연동으로 바꿨습니다. 기초연금이 20만 원으로 바꿔 나서 그다음부터는 원래 기초노령연금은 가입자 평균 소득의 증가율에 따라서 기초연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해 가입자 평균 소득 증가율이 3.2%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이.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법에 따르면 20만 원이 20만 6,400원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20만 2,600원이 지급되고 있어요. 7월달. 작년 4월부터, 올해 4월달부터. 왜냐하면 올해 물가 상품률이 1.3%예요. 근데 올해 이제 시작된 내년에는 요걸 기준으로 다시 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격차가 복리현상으로 계속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기초연금이 계속 쪼그라들 예정이고요. 저답되는 기초연금이 있고요. 국민연금 연계감액 알고 계시죠? 제도시를 약화시키고 30%를 제외시켰습니다. 요 4개요. 원래 공약이 없던 겁니다. 원래 공약은 2028년 20만 원, 2014년 20만 원, 14년 땡기는 것만 알고 참 잘한다고 했는데 땡기긴 땡기는데 땡기는 과정 속에서 이 4가지를 해버렸어요. 완전히 다 망쳐버렸어요. 오해를 있을까봐. 기초연금, 조답되는 기초연금은 그전에 기초노령연금 시절에 입번제거든요. 그런 문제가. 그 다음에 공적요금 둘러싼 환경 가시한 내용이니까 이것도 빨리 보겠습니다. 그죠? 현재 노인 절반이 빈곤 상태인 거. OECD 평균보다 거의 4배에 육박하고 문제는 더 심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노인이 빈곤하더라도 근데 지금 10년 전에 42%가 지금 거의 50%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떨까? 글쎄 모르겠어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노인빈곤 문제가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상당수 문제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령화 노인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이 피크입니다. 지금이 생산 가능 인구가 제일 많아요. 비중이 지금이. 근데 이제 드디어 떨어지기 시작하고 65세 이상 인구가 따라오기 시작해서 우리가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인 2060년에는 삐등삐등해집니다. 생산 가능 인구 50%, 노인 40%. 그래서 한 근로인구가 한 노인을 부양해야 됩니다. 부양비 0.8. 1대1로 치면요. 내가 벌어서 하나는 내가 먹고 하나는 국민한테 연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평균 수명입니다. 아이들이 덜 태어나는 것도 있지만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사연금에서는요. 언제까지 주는 걸로 정해놓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수명이 연장되더라도 수명 리스크가 거의 없어요. 근데 공적요금은 수명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1970년도 정도에는 우리나라에서 사적연금이, 사학연금이 도입되는 시점이고요. 50년대는 공무원연금이 도입되는 시점인데 그때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50세 때예요. 그래서 후하게 설계했어요. 왜? 받아가지고 매년 받으시다가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공무원들은요, 그냥 은퇴했을 때 일시금으로 많이 받아갔어요. 어차피 5년 치면 못 살 건데 일시금으로 받아간 겁니다. 근데 시간 지나니까 은퇴하고 20년 하는 거예요. 연금을 받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다 연금으로 같이 일시금으로 받지 않습니까? 수명의 연장이에요. 이건 공적연금이 착하기 때문인데 착해서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공적요건 죽을 때까지 주지 않습니까? 확정급여, 소득의 몇 퍼센트를 준다고 하면 결정했지 몇 살까지 준다고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몇 퍼센트를 준다고 하면 결정했는데 몇 살까지 줄지는 오래 살수록 당땡입니다. 그러니까 다 오래 살아버리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자 1988년에 국민연금이 도입될 때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70세였습니다. 지금 80세예요. 그때에 비해서 10년이 늘어났어요. 그때는 국민연금이 60세부터 주는 거였으니까 이 양반 가입하면 한 10년 받으시고 가시겠구나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받으시고 20년 동안 안 가시는 거죠. 그럼 뭐예요? 보험료, 급여 변화 없습니다. 제도 변화 없습니다. 단지 제도 외적인 이과학적 수명 연장으로 인해서 연금액이 두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외국을 보면요, 2차 대전 후부터 70년까지가 한 65세에서 70세 정도가 평균 수명이었어요. 이때가 뭐냐면 모든 나라들이 보면 처음에 적립급으로 조금 모아놓다가 그 다음에 적립급 털고 그의 보험료와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이제 부가방식으로 이때 전환하게 되는데 부가방식 전환이 용이했어요. 첫째, 오래 받으시지 않으시고 둘째, 내는 거와 받는 것이 그리 높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환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요, 부가방식 전환할 때도 이때가 70살이기 때문에 서구 연금들도 이제 10년만 주면 되는 거였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80살이 돼버렸고 저희가 예전에는 부가방식 전환되는 시점이 20년을 잡는다면 그때는 평균 수명이 90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70세일 때 부가방식을 전환한다고 평균 수명이 90세일 때 부가방식 전환하는 게 달라요. 엄청 달라요. 지금은. 그래서 저희가 부가방식을 전환할 때는 나이년하고 얘기하는데 부가방식 전환의 조건이 너무 달라요. 저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낮은 출산을 올려야 되는데 안 오르네요. 유엔 기준으로 2.1명이 나면 이거 크기가 유지되는 거고 저는 애를 둘렀어요. 딱 맞게 했는데 이게 지금 계속 1.2%대로 높지가 않습니다. 국민연금 저희 재정추계위원회에서요. 어떤 거는 경제 건수는 경제학자들이 가져오는데 조금 사회적 개입이 가능한 것들은 조금 보수적 낙관적으로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그 수치를 조금 그냥 냉정하게 집어넣으면 미래 재정이 더 악하게 해서 나와요. 2060년 소진도요. 출산율이 1.3인 거예요. 지금 1.2%대인데 설마 더 떨어지 이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당이 속에. 그래서 2060년에 소진되는 거 나오는 겁니다. 한 번 더 가보자 해서 아예 2.1년까지도 더 가봤어요. 대한 20몇이 됐습니다. 자, 지금 출산율 어떤 분들이 얘기해요. 출산율 높이면 국민연금 문제 해결돼요. 그렇지 않아요. 개선을 하는데 궁극적인 해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 가능치는 않지만 2.1명씩 나는 걸로 해보죠. 당장 5년 후에 출산율 1.7을 올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2060년에 지금 현재 40% 급여율의 필요보험료율이요. 16.5, 17점 이렇게 나와요. 지금 1.4로 잡았을 때 이렇게 나오고 만약에 1.2로 잡으면 여기가 더 커지죠. 18, 23 사이도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출산율은 일단 그 효과가 굉장히 늦어요. 제가 애를 낳았어요. 내가 국민연금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25년 후가 지나야 돼요. 그냥 보험을 받으니까. 그래서 두세대가 지나야지만 사실상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장기가 지나야 그러니까 시간 이연의 한계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러한들 근본적인 해법은 아닙니다. 왜? 우리가 받는 거에 대해서 내는 게 작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불안정한 구조 비교될 것 같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쭉 상황을 봤고요. 이제부터 조금 논란 거의 볼게요. 진보연금법. 그냥 한번 제가 궁금해서 국민연금 소득 대체 50% 이상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연금기획자가 일반 국민들하고 소득과 내역을 그다음 공적부서의 입장이 아니고 별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게 없으십니다. 예. 통상적으로 진보 진영에서
나오는 여러 얘기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거, 노무현 정부의 공개는 최대 기하입니다. 국민연금 대가가 상당했습니다. 60%를 40%로 바꿨어요. 어느 나라 연금 역사에서 한 번 제도 개혁에 연금을 3분의 1씩 다 포함했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시민사회에 계신 분들이. 잠깐만 컸어요. 물론 반년도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한 20년 기간을 좀 그러긴 하지만, 그리고 한국 연금은 지금 용돈연금이 금액이 작으니까 투자에 부담 요청할 수 있죠. 연금제도를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연금은 세대가 연대 제도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눈으로 연금제도를 보지 마세요. 세대가 연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 키우고 교육시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노후대에서 됐을 때는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복지의 눈으로 연금을 보셔야지 자꾸 시장 비중으로 보시면 안 돼요. 라고 제가 얘기를 듣습니다. 그 기본 소지되는 그게 왜 문제죠? 허가방식을 전환하는데요. 서울 나라는 그렇게 전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급이 불러가니까 국가가 있는데 왜 지급이 안 되니까 지급 가능합니다. 자꾸 연금 지급이 고갈된다는 점, 기대를 올린다는 점, 공포 마케팅 하지 마세요. 지금 많이 나오는 얘기죠. 저는 이미 많은 얘기들에서 빠질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문제 지급하시는 문제. 그 지속 가능성을 갖추기 위해서 현 세대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 질문이 없어요. 현 세대가 누리는 보장성에 관련된 질문이 있을 뿐이지, 이게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우리나라 연금 체계의 팩트, 현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다고, 전 진영논리라고 보는데, 이 진영논리 때문에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이런 기존 연금법, 연금 시장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한국 연금 정치 통탄스럽죠. 여기입니다. 여당이 되면 재정 안정화가 우선이고, 야당이 되면 연금 강화가 우선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금 야권이죠. 여기 야당이 볼까요? 노무현 정부 용돈연금론의 표시입니다. 아시죠? 이해창하고 붙었을 때 2000년도 11% 때 노무현보다 더 가고스럽게 순진한 사람이 그때 이해창이었어요. 이렇게 조금 내고 많이 받으면 되겠습니까? 국민연금은 가까이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순발력은 있으시잖아요. 바로 나오죠. 국민연금 용돈연금만 할 겁니까? 딱 이 한마디가 이제 지금까지 용돈연금을 그렇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바로 국민연금을 따겠다고 봤어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 1년 전에 얘기했던 그 용돈연금론을 대통령이 되어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죠. 그러고 깎았어요. 그럼 지금 야당이죠? 또 왜 갑자기 또 소득대책을 그렇게 깎아서 또 올리시래요? 이거 원고대가 너무 작대요. 도대체 진심이 무엇인지 속마음을 알 수가 없고 확실하게 바뀐 건 여야 했습니다. 새누리당요 강한 기초연금을 주장했어요. 20%까지 노무현 정부 이거 갖고 발목을 잡았죠. 재정 안정화 하면 안 된다. 기초연금을 사각지대 해줘야 되고 막 엄청 강한 민주노동당보다 더 센 기초연금 얘기를 제가 당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노무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혁이 되었고 이명박 정부 됐어요. 기초연금 인상 안 해요. 원래 5%에서 단계적 인상 방안을 MB 정부 때 만들어야 되는데 국회에서 두 번이나 특위가 만들었지만 무산됩니다. 계속 단식을 하고 있어요. 안 해요. 그래서 다시 또 정보를 먹으려니까 바꾸는 거 나타나가지고 이제 또 기초연금 20% 갑자기 모르겠다고 딱 얘기해요. 믿었죠? 그러더니 또 죄송합니다 하고 원래 그게 아니었습니다 해가지고 아까 내가 정보를 쫙 해요. 20만원 지급 시기는 안 되겠지만 소득을 몇 명이니까 연금을 받고 줬다 빼는 기초연금에서 유지하고 국민연금에서 감액하고 상위 30% 까고 그 중에 유일하게 국민 앞에 사과한 건 내 그때 하나만 국민 75도한테 다 주시는 지금 5번 한번 사과했지 앞에 세 개는 아예 그냥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모르겠어요. 고정성 강화를 계속 해야죠. 해야 되는데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해야 되는 논리가 있는가에 대해서 하시는 거겠습니다. 뭐 결국 논평 이런 거 볼 수밖에 없고 요거 논평도 국민연금 대책을 돌리고 기초연금도 강화하자라는 거예요. 제 질문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죠. 가능하지 않다면 정책적 선택이 필요하고 정책 선택에는 공적연금 설계의 철학과 가치와 요소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전통적인 문법에 그냥 의지하고 있다고 봐요. 그냥 꼭
하여튼 요약하면 야당일 때는 재정 안정화를 하고요. 맞아. 여당일 때는 야당일 때는 안정화를 당합니다. 가장 큰 논점 중에 하나가 2007년 연구개혁입니다. 제가 2009년부터 이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심사에서 책상에 나왔다. 내가 만든 것과 가수도 따르고 있습니다. 2007년 연구체계는 논문 연구의 최대 10점 대학을 하나 뽑히고 있어요. 심사에서 제가 아마 FTA하고 연구개혁을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그 다음 그리고 복지부 유심장은 상 받으실 거예요. 대단하시죠? 참 어디 유튜브를 또 당당하시대요. 여전히. 막상 뜨시겠다고. 전 사실 유심장은 7주기예요. 아니, 지금 말씀이 아마 그 기도. 2007년 연구개혁이 대박이냐는 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혁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전환적인 우리나라 공적 연구체계의 전환을 이루었어요. 이게 기존 제도였습니다. 가입자들은 국민연금 60%가 적용되고 미가입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40%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은 10%로 줄여봤어요. 무슨 말이냐? 그 전에 미가입자들이 아무것도 못 받지 못했는데 이제 미가입자들이 기초노령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중하위 계층들은 비록 국민연금 깎였지만 70%한테 기초노령을 지급되기 때문에 또 기초연금도 중복 수령하게 돼요. 그렇죠? 이게 제도의 변화입니다. 이걸 잠깐 수치상으로 보면요. 국민연금 급여는 60에서 80으로 떨어지고요. 2020년도까지 기초노령연금은 5%로 시작해서 10%로 오릅니다. 그래서 국민 40, 기초 10이라는 모델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때 왜 기초노령연금을 10%로 설정했냐? 제가 그때 교섭 강사잖아요. 회의로 나오지 않다고 얘기했지만 이런 거였어요. 저희는 15%를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노동당은. 근데 10% 입장에 결국은 용인했어요. 급여를 40% 깎는 게 20% 깎는 게 아니다. 네. 법적으로는 수치로는 60에서 40으로 깎지만 법은 그렇게 바꾸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20을 깎이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가입 기간을 연구해서 깎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 가입 기간이 22에서 23년이기 때문에 20%가 깎인다는 건 그것의 22에서 40분의 20에서 20가 즉 한 11% 정도 깎이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법정 급여율이 20% 이하 된다는 건 실질 급여율이 개인별로 평균 10% 깎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초노령연금 10%로 집어넣었어요. 기초노령연금 가입기간은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10% 정도입니다. 국민연금의 10% 가입 평균 10%. 따라서 실질 급여율 10%가 교환이에요. 국민연금에서 실질 급여율 10%를 제 얘기에 호응하는 그래서 국민연금의 실질 급여율 10%를 까고 기초연금에 기초노령연금의 10%를 집어넣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딱 중간에 평균 소득의 가입자로 치면 떨어지고 새로 추가되는 거 센팅이 되는 거예요. 고구도예요. 그래서 실질 급여율을 중립화시킨 겁니다. 근데 15로 하게 되면 급여율이 더 늘어요. 야, 지금 재정안정 하겠다는데 되냐? 너네 세금 자신 있어? 뉴스 갖고 될 거 같아. 하도 그러니까 좋아, 그럼 15로 했어요. 이게 조금 양보하게 맨날 다음 장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지급 대상은 15로 했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80까지 추천했지만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또 A값을 연동하는 것이 다 됐습니다. 이게 지금 기본 구조예요. 이 구조에 따라 어떤 효과가 나냐면 넘어가 버리죠. 아주 효과가 있는데 자, 그래서 2007년도 연금개혁의 대체적 효과를 보게요. 제가 딱 가입자 평균 소득의 사람이에요. 깎이고 받는 것을 센팅입니다. 그런데 상위 계층, 중상위 계층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입 기간이 길기 때문에요. 연구들이 많았잖아요. 거기서 3분의 1이 날아갔잖아요. 그래서 날아간 건 중상위 계층이 좀 많고요. 새로 받게 되는 건 동일하게 돼요. 20만 원이니까. 그래서 중상위 계층은 기초연금이 도입되더라도
또 전체 자기가 받는 총 실질급여액은 14,000원. 더 보게 되시면 국민연금이 팍 깎였는데 2,000원 연금도 못 받게 됐어요. TFP 마이너스. 손님이 저 위에 이게 저기 맨 뒤에 보면 마이너스 3개 있어요. 그 다음 중화의 대칭은 어떻게 되냐면 국민연금이 깎였지만 깎은 것보다는 기초연금이 더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연금 12만 원 가지고 기초연금 20만 원 받게 되는 거겠죠. 이 구체적인 수치에 대한 제가 쓴 것이 작업은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또 누구?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도 못하는 사람 국민연금 급여액 내봤자 저는 받을 게 없어요. 하지만 기초연금으로 20만 원 받게 됩니다. 페이크 플러스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전체적으로 국민연금 하나만 있을 때는 국민연금과 국민연금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 딱 이완한 이중구조, 분담구조가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기초연금 들어오면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우상박적으로 실질급여의 변화가 생깁니다. 중상위 계층들이 떨어지고요. 중하위 계층들이 위로 올라가 하우상박적 실질급여를 기억이 이루어져요. 일단 가입자들의 연금급여의 복지수가 올리고 가질 때는 하우상박적 급여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괜찮습니다. 핵심적으로 뭐냐? 기존의 국민연금 단일체계를 국민과 기초연금이라는 이원체계를 전환시켰기 발생한 거예요. 국민연금의 이 핵심은요, 2007년 개혁의 핵심은 국민연금 삭감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삭감은 하나의 요소예요.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건 국민연금 삭감만 추천했어요. 근데 한나라당이 있고 민주노동당이 붙으면서 노무현 정부도 62기 장관도 자신의 애초의 안을 포기하고 형국에서 절충하게 된 거예요. 국민연금 깎되 기초연금을 수용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2007년은 노무현 당도 아닙니다. 한나라당의 당도 아니고요. 합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원체계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 연금행동이라는 지금 시민단체 의회에서 있는 빵꾸가 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최대 계약이죠. 왜? 이게 컵에 들어있는 우리나라 급여액인데 이렇게 높이 있는 걸 이렇게 탁 맞췄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20과 기초연금 10을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국민연금의 법정 급여율과 실질 급여율의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가입기간이 4개 되는 거고 기초연금은 가입기간이 4개 되지 않는 법정 급여율이 실질 급여율입니다. 이거는 연금제도 평가에 있어서 핵심이지요. 기본이지요. 근데 그러지 않고 연금급여율만 한번 팍 깎였고 20하고 10 주고 옷은 10만 추가했을 때 10이 손해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손해 아니에요. 손해가 아니고 손해 인자도 있지만 하우상법적 급여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나는 받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국민연금 단일체계가 국민기초 이원체계로 변화시키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급여의 하우상법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중간소득자들을 국민화시켜놓고 세대 내 형평성을 기존의 국민연금 단일체계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완화시켰어요. 그렇죠? 또 기존의 국민연금 갖고 있는 문제 두 번째 문제가 있어지고 세대 간형평성이에요. 지금은 40% 급여일 때 수입비가 2.8인데 60%일 때 수입비는 2.5였어요. 당연하죠, 그때는. 9% 내고 60% 받았으니까. 뭡니까? 100을 내고 250을 받아가니까 150만큼을 후세대한테 믿고 내준 거예요. 믿고. 그만큼 후세대 부담이 커진 건데, 국민연금 60을 40으로 깎이니까 1.5를 뒤로 내기는 거예요. 0.8만 뒤로 내기게 됐죠? 후세대 입장에서 보면 괜찮은 거예요. 나한테 떨어져, 나한테 내려오는 게 이게 정당한지 여기는 별도로 하다가 줄어드는 거야. 세대 간 형평성을 완화시켰어요. 제가 아까 국민연금 핵심 체크에서 이렇게 정리했죠. 국민연금은 세대 내 형평성,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국민연금 단일체계가 기초연금까지 포함된 이원체계로 바뀌면서 하우상법적 급여체계의 변화로 인해서 세대 내 형평성이 완화되고 후세대한테 재정이 전가되는 국민연금의 몫이 줄어들므로써 세대가 형평성이 완화됐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초연금 20만 원 줄 때 이런 10조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 기준 하고 있어. 재정 적자를 내든 뭘 내든 지자체 허리를 졸라내든 우리가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왜? 기초연금은 재정 우리가 부담하시고요. 그에 필요한 연금 지출의 재정을 우리 세대가 그 세대가 마련합니다. 근데 국민연금은 그 세대를 이원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대 내 세대 간 형평성을 완화시키고 현 세대
재정 책임을 스스로 우리가 자유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효과는 뭡니까? 현재 가입자들의 아니라 또 하나 문제, 노인 절반이 비보호 상태에 있는데 지금 이미 은퇴하신 노인들한테는 국민연금이 어떻게 받느냐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지금 노인 절반의 사람들한테 받기로 해주시는 기초연금이 없습니까? 따라서 단순하게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미래에 은퇴했을 때 우리 연금제도가 어떻게 혜택을 줄 것이라는 그런 효과뿐만 아니라 이 이혼 체계를 변화하면서 지금 당장에 비고의 상태에 있는 노인까지 혜택을 주는 거죠. 굉장히 가층적으로 정책 효과가 긍정적이고 전향적이고 대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대학으로만 얘기하는 거고요. 대학을 보는 이유는 그때 자꾸 있지만 막판에 사실 이 안이 옛날에 민주노동당하고 같이 한나라당에 수정 안이 저희가 짜치기를 했어요. 비천금을 통과시키려고. 그 안에 제일 가까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나라당이 저희를 걸고 다시 열린민주당하고 손을 잡아요. 그때 사학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사였던 걸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걸 빨리 통과시키고 싶고 막 해가지고 여기서 빅데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민주노동당이 저희가 이 안을 짤 때 심사에 다 가서 보고하고요. 다 투입하고 저희가 교섭을 안 냈습니다. 저희가 민주노동당이. 국민연금 40% 낮춘 거예요. 시민단체 아니에요. 저희가 제안한 겁니다. 연금 당시 참여정부는 50% 깎자고요. 50%까지 깎자고 했어요. 근데 그거는 정부는 보험료를 12.9까지 올려야 된다는 50%가 12.9를 제시했는데 우리한테 우리가 가입자한테 얘기했어요. 보험료 올리는 건 도저히 가입자한테 얘기 못한다. 그냥 40% 하자. 이렇게 기준으로는 기준으로 10 하자. 그러면 이렇게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근데 막판에 사업하고 빅딜로 붙어버리는 바람에 저희가 다시 또 국회 본청 앞에서 논평을 시작했죠. 그래서 막판 프로세스 연금 정치에 있어서 이제 이상하게 풀어지긴 했지만 이 제도 설계 과정에 있어서는 사실 민주노동당이나 시민단체가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즌 끝나고 나서 이 친구들 한가하게 물론 막판에 그런 빅딜이 있었긴 했지만 갑자기 제가 대학을 나서면서 나오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뭐 토론회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자꾸 무시당하고 있어요.